토픽 읽기 12막 스트로베리의 모험. 디고리는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엉엉 울거나 비웃음을 살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아슬란이 말했다. 아담의 아들아, 나의 즐거운 나라 나니아가 탄생한 날에 내가 이 나라에 끼친 재난을 해결할 준비가 되었느냐?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녀가 달아나 버려서. 아슬란은 디고리의 말을 잘랐다. 지금 준비되었느냐고 물었느니라. 네. 디고리는 한순간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했다. 사자한테 저희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디고리는 사자가 누군가와 협상을 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그러나 디고리는 네 라고 말했을 때 엄마 얼굴이 떠오르면서 자신이 품었던 부푼 기대와 그것이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생각나서 목이 메고 눈물이 나왔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를 낫게 해줄 어떤 것을 주실 수 없는지요. 디고리는 내내 사자의 커다란 발과 발톱만 쳐다보고 있다가 마침내 실망에 젖은 눈으로 사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평생을 두고 이토록 놀라 본 적이 있을까? 사자는 황갈색 얼굴을 디고리의 얼굴에 바싹 갖다 댔는데 놀랍게도 사자의 눈에는 반짝이는 눈물이 괴어 있었던 것이다. 그 눈물이 디고리의 눈물보다 더 크고 맑아서 디고리는 한동안 사자가 자기보다 엄마를 더 가엾게 생각하고 있나 보다 느꼈다. 아슬란이 말했다. 아들아, 아들아, 내 다 알고 있느니라. 슬픔은 숭고한 것이다. 이 땅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직 너와 나뿐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나나는 나니아의 수백 년 앞을 생각할 수밖에 없느니라. 내가 이 세계에 데려온 마녀는 언젠가는 나니아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나는 마녀가 감히 가까이 올 엄두를 내지 못할 나무 한 그루를 나니아에 심을 생각이니라. 그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마녀로부터 나니아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구름이 태양을 뒤덮기 전까지 오래도록 밝은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너는 그 나무가 자라날 씨앗을 구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디고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사자는 숨을 깊게 쉬고는 고개를 좀 더 숙이려 디고리에게 입을 맞추었다. 갑자기 디고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몸 안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아슬란이 말했다. 아들아,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마. 돌아서서 서쪽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다오. 아슬란님, 어마어마하게 큰 산들이 보이고 이 강이 절벽에서 폭포가 되어 흐르네요. 그 절벽 너머에는 숲이 울창한 가파른 초록빛 언덕들이 있고요. 그 너머로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더 높은 산맥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멀리 눈 덮인 커다란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꼭 알프스 산맥 사진 같네요. 그 뒤로는 하늘뿐이에요. 잘 보았다. 자, 나니아는 폭포가 흘러내리는 곳에서 끝난다. 일단 절벽 꼭대기에 닿으면 너는 나니아 밖에 있는 서쪽 황무지에 들어서는 것이다. 너는 그 산들을 지나 얼음산들로 둘러싸인 초록 골짜기의 푸른 호수를 찾아야 한다. 호수 끝에는 가파른 초록빛 언덕이 있고 그 언덕 꼭대기에 정원이 하나 있느니라. 그 정원 한복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너는 그 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서 내게 가져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디고리는 어떻게 절벽을 오르고 그 많은 산들 속에서 길을 찾아갈지 암담했지만 핑계처럼 들릴까봐 말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슬란님, 급하신 건 아니겠죠? 아주 빨리 갔다 올 순 없을 테니까요. 아담의 어린 아들아, 너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아슬란은 지금까지 옆에 조용히 서서 파리를 쫓느라 꼬리를 빙빙 돌리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싶어서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듣고 있던 스트로베리한테로 고개를 돌렸다. 얘야, 날개 달린 말이 되고 싶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때 말이 어떻게 했는지 보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 소리를 들은 말은 미친 듯이 갈기를 흔들고 콧구멍을 한껏 벌린 채 한쪽 뒷발굽으로 땅을 타다닥 굴러댔다. 그 말은 진심으로 날개 달린 말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런데도 말은 이렇게 대답했다. 뭐 아슬란님이 원하신다면 꼭 그러고 싶다면야 왜 꼭 나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주 똑똑한 말은 아니거든요. 아슬란은 땅이 울리는 소리로 외쳤다. 날개야 생겨나라. 하늘을 나는 말들의 아버지가 되거라. 이제 내 이름은 플레지니라. 말은 옛날에 마차를 끌던 불행한 시절에 그랬듯이 뒷걸음질 쳤다. 순간 말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말은 파리에 물려 어깨를 긁고 싶을 때처럼 목을 뒤로 제꼈다. 그러고는 마치 동물들이 땅에서 솟아날 때처럼 플레지의 어깨에서 날개가 솟아났다. 날개는 점점 넓게 퍼지며 자라더니 독수리의 날개보다도 백조 날개보다도 더 커져서 이내 교회 창문에 그려진 천사의 날개보다 더 커졌다. 깃털은 이제 밤색과 구릿빛으로 빛났다. 말이 커다랗게 날개를 퍼덕이는 순간 몸뚱이가 공중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말은 아슬란과 디고리보다 6미터쯤 위에서 콧김을 내뿜고 히히힝 울어대며 공중으로 껑충껑충 날아올랐다. 이윽고 말은 그들 주위를 한 바퀴 돈 다음 내 발굽을 한꺼번에 땅에 내려놓았다. 말은 어색하고 놀라워하면서도 무척이나 기쁜 듯했다. 아슬란이 말했다. 플레지야, 좋으냐? 아주 좋아요, 아슬란님. 이 아담의 어린 아들을 내 등에 태우고 조금 전에 말한 산골짜기에 데려다 주겠느냐? 스트로베리가 말했다. 아니, 이제부터는 플레지라고 불러야겠다. 네? 지금 당장요? 희야, 꼬마야, 어서 타. 전에 너 같은 친구를 등에 태운 적이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말이야. 푸른 들판이 있었지. 그리고 각설탕도. 이브의 두 딸은 뭘 그리 소곤거리고 있느냐? 아슬란은 불쑥 폴리와 마부의 아내 쪽을 보며 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 친근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헬렌 왕비, 다시 말해 여기서 왕비는 마부의 아내 넬리다. 헬렌 왕비가 말했다. 저 괜찮으시다면 어린 여자아이도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폐만 되지 않으면 같이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사자가 말했다. 플레지는 어떠냐? 아, 저는 둘이라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니까요. 코끼리만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야. 하지만 코끼리는 가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다. 나니아의 새 왕은 두 아이가 말에 제대로 올라타도록 도와주었다. 먼저 디고리를 번쩍 들어 올려주었고 폴리는 꼭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조심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자, 다 됐다. 스트로베리, 아니 참, 플레지라고 해야지. 거참 헷갈리네. 아슬란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너무 높이 날지 말아라. 거대한 얼음산 꼭대기를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골짜기와 초록지대를 골라서 그 사이로 날아가거라. 언제나 지나갈 길은 있으니 이제 내 축복과 함께 떠나거라. 디고리는 반들반들한 말의 목을 토닥이려고 몸을 수그리면서 말했다. 야, 플래지, 신나는데? 폴리, 날 꽉 붙들어. 다음 순간 멀리 서쪽으로 날아가기 전에 플래지는 거대한 비둘기처럼 한두 차례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자 땅이 그들 아래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폴리가 아래를 보았을 때 왕과 왕비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아슬란조차 푸른 풀밭 위에 연노란색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곧 바람이 얼굴에 스치면서 플래지의 날갯짓도 한결같은 속도로 자리를 잡았다. 나니아 전체가 잔디와 바위와 히스와 온갖 나무들로 색색 옷을 입고 아이들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강은 수은으로 된 띠처럼 나니아를 굽이굽이 지나고 있었다. 벌써 오른쪽에 북쪽으로 뻗어 있는 낮은 언덕배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언덕들 너머로는 거대한 황무지가 지평선까지 비스듬히 뻗어 올라가 있었다. 왼쪽에는 산들이 한층 높게 솟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따금 가파른 소나무 숲 사이 틈새로 저 멀리 푸른빛이 보이는 남쪽 땅이 힐끗힐끗 보였다. 폴리가 말했다. 저기가 아첸랜드일 거야. 디고리가 말했다. 응, 앞을 조심해. 앞에 거대한 병풍 같은 절벽들이 삐쭉삐쭉 솟아 있었던 것이다. 또 그들은 서쪽 고원지대에서 나니아로 우렁찬 소리를 내며 흘러드는 찬란한 강물과 그 거대한 폭포 위에서 햇빛이 춤추듯 너울거리는 장관을 보고 거의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아이들은 벌써 천둥 같은 폭포 소리가 조그맣고 가냘프게 들릴 정도로 높이 날고 있었지만 아직도 절벽 꼭대기를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다. 플래지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지그재그로 가야 돼. 꼭 잡아. 플래지는 방향을 바꿀 때마다 점점 높아지며 이리저리 날기 시작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아득히 저 밑에서 독수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폴리가 말했다. 야, 뒤를 봐, 뒤를. 나니아의 골짜기 전체가 동쪽 수평선 바로 앞까지 뻗어 있는 곳에 희미하게 빛나는 바다가 보였다. 이제 그들은 아주 높이 날고 있어서 북서쪽 황무지 너머로 조그맣게 보이는 뾰족뾰족한 산들과 멀리 남쪽의 사막처럼 보이는 평지를 볼 수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저기가 다 뭔지 말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폴리가 말했다. 아직 어떤 곳도 아닌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저기엔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소리야. 겨우 오늘 세계가 시작되었잖아.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반드시 저기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역사를 가지게 될 거고. 글쎄, 지금 역사가 없는 건 아주 잘 된 거야. 아무도 역사를 배우지 않아도 되니까. 전쟁이니 연도니 그따위 지긋지긋한 것들 말이야. 이제 그들은 절벽 꼭대기 위에 있었고 잠시 후 나니아의 골짜기들은 그들 뒤로 사라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강을 따라가면서 가파른 언덕과 컴컴한 숲이 우거진 원시적인 나라 위를 날고 있었다. 그야말로 거대한 산들이 눈앞에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이들은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 방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었다. 해가 점점 기울어지면서 서쪽 하늘은 온통 녹아드는 황금으로 가득한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 마침내 환한 빛 속에 우뚝 솟은 흡사 판지에서 오려낸 양 날카롭고 판판한 뾰족뾰족한 산꼭대기 너머로 해가 졌다. 폴리가 말했다. 여긴 조금도 따뜻하지 않아. 플래지가 말했다.
나도 날개가 아파. 아슬란님이 말씀하신 호수가 있는 골짜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래로 내려가서 밤을 지낼 만한 곳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오늘 밤 안에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디고리가 말했다. 그래? 저녁 먹을 때인 건 확실하겠지? 그래서 플레지는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언덕 사이에 땅으로 가까이 내려가자 공기가 점점 따뜻해졌다.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플레지의 날개짓 소리만 들으면서 여행을 한 뒤라 돌바닥 위로 강물이 흐르는 소리, 산들바람에 나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은 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매우 좋았다. 햇볕을 한껏 받은 따사로운 땅과 향기로운 꽃과 풀들이 그들에게 성큼 다가왔다. 드디어 플레지가 땅에 발을 디뎠다. 디고리는 얼른 내려서 폴리가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둘은 뻣뻣해진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어서 기뻤다. 그들이 내려온 골짜기는 첩첩 산중 한가운데에 있었다. 눈 덮인 높은 봉우리들 가운데 한 봉우리가 저녁 노을을 받아 장밋빛을 띠고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배고파. 어서 맘껏 먹어. 플레지가 입에 풀을 잔뜩 베어 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입가에 풀이 수염처럼 비어져 나오게 물고서 우물거리다가 곧 머리를 들고 말했다. 어서 먹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들 양껏 먹을 만큼 많이 있잖아. 디고리가 말했다. 우린 풀을 못 먹어. 플레지는 한 입 가득 물고서 말했다. 글쎄, 앞으로 너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거 참 좋은 풀인데. 폴리와 디고리는 걱정스레 서로를 바라보았다. 디고리가 말했다. 누군가가 우리가 먹을 걸 마련해 놓았을 것 같은데? 플레지가 말했다. 아까 아슬란님께 부탁만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셨을 텐데. 폴리가 말했다. 부탁하지 않으면 모르실까? 여전히 입안 가득 풀을 넣은 채로 말은 말했다. 물론 아시겠지. 하지만 부탁받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디고리가 말했다. 도대체 우린 어떡하지? 플레지가 말했다. 나야 모르지. 내가 풀을 먹으려 들지 않으면 말이야. 어쩜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 폴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했다. 어머,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사람이 어떻게 풀을 먹니? 내가 양의 갈비살을 못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자 디고리가 말했다. 제발 갈비살 같은 소리 하지 마. 배만 더 고파지니까. 디고리는 폴리가 반지를 끼고 집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나을 거라고 말했다. 자기는 곧장 아슬란의 심부름을 해야 하고 집에 다시 가게 되면 돌아올 때 성가신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다. 폴리도 디고리만 남겨두고 갈 수 없다고 했고 디고리는 생각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폴리가 말했다. 그래, 내 주머니에 사탕이 좀 있을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을걸? 훨씬 낫지. 하지만 반지 건드리지 않게 호주머니에 조심해서 손 넣어. 그것은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었지만 아이들은 겨우겨우 해낼 수 있었다. 꺼내고 나서 보니까 작은 종이 봉지는 형편없이 뭉개지고 끈적끈적해져 있었다. 그래서 봉지에서 사탕을 꺼내는 것보다 사탕에서 봉지를 떼어내는 게 더 문제였다. 어떤 어른들은 그런 사탕을 먹느니 차라리 저녁을 굶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른들이 그런 일에 대해 얼마나 신경질적인지 알 것이다. 사탕은 모두 9개였다. 디고리는 각자 4개씩 먹고 나머지 하나는 땅에 심자는 기발한 생각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이렇다고 했다. 가로등 기둥에서 떼어낸 쇠 막대가 작은 등이 달린 가로등 나무가 되었으니 이게 사탕나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 그래서 둘은 풀밭에 작은 구멍을 파서 사탕을 넣고 꽁꽁 묻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탕을 입에 넣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먹었다. 별 볼 일 없는 음식인데다 종이까지 들러붙어 있었지만 먹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플레지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서 자리에 누웠다. 아이들은 따뜻한 말의 몸 양 옆에 한 명씩 기대 앉았고 플레지는 아이들을 포근하게 날개로 덮어 감싸 주었다. 새로운 세계의 젊은 별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디고리는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얼마나 얻고 싶었는지, 또 어떻게 그것 대신 이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들은 찾아야 할 장소, 즉 푸른 호수와 꼭대기에 정원이 있는 언덕을 알 수 있는 모든 표시들을 마음속에 되새겼다. 졸음이 솔솔 쏟아지면서 이야기가 점점 느려지는데 갑자기 폴리가 눈을 번쩍 뜨며 후다닥 일어나 앉아서 말했다. 쉿! 다들 귀를 곤두세웠다. 디고리는 즉각 말했다. 그냥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일 뿐이야. 그러자 플레지가 말했다.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잠깐 다시 움직인다. 아슬란님께 맹세하는데 뭔가가 있어. 말은 요란하게 푸드득 거리며 일어섰다. 아이들은 벌써 일어난 상태였다. 플레지는 이리저리 킁킁거리면서 바쁘게 돌아다녔고 아이들은 발끝으로 덤불과 나무 뒤를 샅샅이 살펴보고 다녔다. 아이들은 줄곧 뭔가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폴리가 서쪽에서 키가 큰 어두운 형체가 후다닥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우겨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플레지가 다시 자리를 잡고 아이들도 플레지의 날개 밑으로 기어들었다. 이 말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곧 잠이 들었다. 플레지는 한동안 어둠 속에서 귀를 쫑긋거리고 파리가 몸에 앉은 양 이따금 파르르 떨면서 깨어 있었지만 결국에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